예, 코로나 사태가 또 뭘 바꿀지 한번 고민해 보시죠. 어, 실제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첨단 무기 경쟁을 코로나 사태 직전에 미국과 중국이 어마어마한 첨단 무기 경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술 경쟁도 하고 뭐 각국에 서로 추방을 하기도 하고 중국의 하이텍 기업에 관해서 제재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특이한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군, 뭐 육군, 공군의 막강한 최신 무기에 의존을 하는 그런 기술 경쟁이었죠. 돈만 하더라도 뭐 수십조, 수백조가 들어가는 무기 경쟁이었죠. 2차 세계대전 항공모함 경쟁하는 연장선상으로 그 이후에 원자폭탄 개발하는 그런 연장선상으로 얼마나 최신 무기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 사드를 배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또 보복을 하게 되고 한국을 찾던 관광객이 또 끊어지게 되기도 하고 또 제주도의 땅값이 폭등을 했다가 폭락을 하게 되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한 나라의 경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한국의 경제는 강대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들이 이제 얽매여 있어요. 경제나 주식회사부터 시작해서 순수하게 돈에만 의존하면은 또 기술이나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에만 의존하게 되면은 아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다양한 정치적인 요소들이 가미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요소 플러스 알파까지도 이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느 기업이 탄생을 할 때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물리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 기술은 그 자체인 거죠. 테크놀로지 자체와 사회적 기술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 뒷받침하는 그 사회적 기술 속에는 정치 수준이나 정치력도 사실은 같이 결부가 되거든요. 사회적 기술 속에는 또 뭐가 포함이 되냐면 국가의 위상이나 국가의 경쟁력도 포함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은 특히 이제 이거를 뒷받침하는 게 금융인데, 특히 기업을 뒷받침하는 게 금융인데, 금융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계속 이제 수없이 주장을 하는데, 뭐 일제시대, 어쩌면은 조선시대 이후에 거의 하나도 발전하지 않은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수없이 발전하는 뭐 키코 사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무슨 라임 펀드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금융과 관련된 특히 이제 금융 중에서도 선진금융, 선물이나 옵션이나 신금융과 관련된 거, 심지어는 뭐 새로운 자금의 도구들, 신화폐 도구들 관련해서도 저희 뭐 한국이 거의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신금융 기법에 관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국가의 위상이나 정치력 같은 경우도 경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에는 많은 기업들이 만약 삼성과 애플이 경쟁을 할 때 애플이 삼성의 기술 침해에 관해서 제소를 했을 때 삼성이 만약에 미국 기업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우리나라에 있는 막 포스코를 비롯한 LG를 비롯한 많은 대기업들이 해마다 소송을 당해요. 어마어마한 소송을. 특히 이제 국가적인 소송을 당하죠. 산업으로부터. 미국의 USDA 같은 데 있죠. 미국 무역 대표이고요. 미국의 상무성이라는 데가 있고 USDA 같은 데는 미국의 기업들을 이제 대표해서 해외에 있는 주로 무역 규제라든지 뭐 반덤핑이라든지 하게 되죠. 제가 사실은 이제 국제법을 전공을 했는데 굉장히 답답하고 한계를 느끼는 거는 할 때마다
어디를 가야 되냐면 EU를 가야 되고 또 할 때마다 미국을 가야 돼요. 한국에도 무역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한국엔 무역 시장이 변호사 시장이 없어요. 이게 다 어디서 소송을 당하는 소송이냐면요. EU에서 당하는 소송이에요. 소송하는 전장이 어디냐면은 EU 브뤼셀에서 전장이에요. 미국에서 당하는 소송은 대부분 어디서 당하냐면은 워싱턴 DC에서 해야 돼요. 그럼 워싱턴 DC에 가서 싸워야 되면은 거기 법원이 무슨 법원이에요? 미국의 연방법원이에요. 그럼 누구를 고용해요? 한국에도 많은 국제 변호사가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에 가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때리는 거죠. 반덤핑. 이네가 덤핑이라면은 원래 한국에서 팔던 통상 가격보다 만약에 어떤 냉장고 제품을 한국에서는 100만 원 팔고 미국에서는 7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30%를 덤핑을 함으로 해서 가격을 낮춘 거라 해가지고 수출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밀어낸다고 하는 거죠. 그 30% 낮춘 거에 관해서 세금을 내려요. 반덤핑.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수출한 몇 년치를 수출하게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한꺼번에 때려요. 기본으로 몇 조를 때리는 거죠. 몇 천억을 때리는 거죠. 그럼 낮추어봤자 또 몇 천억이 되는 거죠. 그런 덤핑을 한국의 주력 제품마다 매년 두고 보고 있다가 수출이 잘 되면 가만히 두고 있다가 또 때려요. 그 미국의 어느 기업에 도움이 되면은 좀 낮추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원래는 시장은 어디서 작동되는 invisible hands,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동되는 게 시장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국가 간의 무역을 보면 상당히 실제로는 보이는 손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개입을 해요. 물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이 특정한 기술 침해 소송을 당해서 그에게 소송을 걸게 되었을 때 그만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봐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당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회적 기술 속에는 국가의 위상이나 정치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는 국가의 위상이나 정치력을 잘 유지하는 게 실제로는 군사력이에요.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게 사실 또 경제력이고 이게 이제 계속 책밖에 돌듯이 도는 거죠. 경제력이 우수한다는 거 군사력이 우수하게 되고 군사력이 우수한다는 거 더 많은 돈을 경제력을 또 리딩하게 되고 경제력을 리딩하게 되다 보면은 돈이 막 유유 돈을 가지고 또 군사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러시아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은 구소련이 무너지는 과정들을 보면 경제가 무너지니까 군사적 비용이 무기 개발 비용이 대폭 낮아지니까 양강 체계에서 그냥 단일 체계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후에 미국의 실제로는 군사력이 높아지고 경제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구소련이 와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그 이후에 우리가 또 보게 되면은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거대 시장이 열리면서 서서히 거대 국가로 양강의 한 축을 구성하게 되니까 미국은 또 이게 수없이 또 누르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과연 한국이 생존할 분야는 어디고 한국이 생존하는 방법은 뭘까를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속에서 저는 비대칭이라는 부분을 항상 고민했어요. 비대칭. 제가 미국 변호사이고 또 미국 뉴욕가 연방 변호사입니다만 이 미국에서 또는 EU에 가서 법을 가지고 항상 하다 보면은 한계가 법에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도 아니고 EU 법을 통해서 아니면 WTO 또 기준들을 통해서 미국의 연방법을 통해서 뭐 등등을 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한계에 부딪히는데 결국 한계가 뭐냐면 국가적인 한계인 거죠. 어쩔 수 없구나. 사실은 제가 이제 변호사를 떠나고 나서 학교에 있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거는 갈 때마다 느끼는 열등감이 있어요. 누구 법을 제가 해야 되는 거죠? 네. 미국의 법을. 네. 누구랑 또, 누구 재판관이에요? 미국의 재판관을 통해서.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느끼던 한계감이, 매번,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상을 해야 되는 거죠.
못지않게 군사적으로 부상을 해야 되는 거죠. 독도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매번 기분이 굉장히 언짢습니다만 독도에 관해서 일본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유발하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이 무리한 도발을 우리가 응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이면 돼요. 군사력이 압도적인 이전에는 경제력이 압도적이면 되고, 실제로 경제력이 압도적인 그 이전에, 그래서 좀 전에 시간에 이 코로나 이후 사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코로나 이후에 한국이 K-팝이 세계적으로 부상하듯이 부상할 수 있느냐예요. 부상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비대칭 전략을 가져보는데, 코로나 직전에 생겼던 게 미국과 중국의 기술 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런저런 제재를 당하고 뭐 이렇게 했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거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가장 많이 용기를 얻은 나라가 아마도 중국과 북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은 왜 갑자기 들고 나왔느냐? 자, 북한이 화학 무기를 전 세계에서 한 3위, 4위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핵이든 뭐든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북한이 아주 값싸게 공격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미사일 하나 쏘는데 보통 뭐 몇백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화학 무기를 쏘는 게 얼마나 들어갈까요? 실제로 뉴욕에 있는 또 미국에 있는 수만 명이 죽는 과정을 보면서 단 한 발의 포탄도 안 떨어졌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미국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보다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보다 더 독한 바이러스가 유행이 됐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겠어요. 첨단의 무기가 아니라 아주 원시적인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가장 많이 뒤에서 웃고 있는 나라가 아마 저는 두 나라가 아닌가. 첫째는 북한이고 두 번째는 중국이 아닐까. 중국에 관해서 온갖 고강도의 호위 전략과 뭐 압박 전략을 통해 가지고 거의 중국을 분할할 수도 있고 고사시킬 수도 있다라고 미국이 자신했는데, 중국이 그냥 당하다가 그냥 몇 가지 발악 중에서 화학적 무기만 대응하더라도 미국 전체를 휘청거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최첨단의 무기를 몇백 조를 통해 가지고 미국을 압도하는 기술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원시적인 초기 미생물학적이나 화학전을 통해서도 전쟁의 균형을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북한도 비슷한 아마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 아마 그래서 최근에는 종종 이런저런 언론 쪽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화학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아마도 시뮬레이션 할 거예요. 미군 기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최근에 평택이라든지 몇 군데를 만약에 무력화식 군산이라든지 몇 군데 무력시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만약에 북한 최고 사령부라면 포탄을 통해 가지고 평택 기지를 초토화시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한국에는 뭐 상당히 많은 근접하잖아요. 무슨 수단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수단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평택이라는 기지 주변이라든지 군 기지 주변에 여러 유사한 무기들을 통해 가지고, 특히 생화학 무기를 통해 가지고 퍼뜨릴 수 있다면은 미군은 자동으로 철수도 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도 코로나 사태가 세계 군사 시장의 무기 체제도 바꿀 거 아닌가. 우리나라도 지금 해마다 무기를 수조 원 내지 수십조 원씩 무기를 사왔어요. 우리나라의 주력 무기는 F-15K, 16K 뭐 이런 주력 무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한 오래된 기준이어서 날다가 떨어지고 있죠. 지금 뭐 지화 혼자 날다가 전쟁도 안 했는데 지가 날다가 떨어져요. 하도 노후가 돼서. 근데 그게 우리나라 주력기예요. 근데 그거마저도 북한보다는 훨씬 더 압도하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북한이 허무맹랑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군사력으로 공군력을 비행기로 대항할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대항할 수도 있겠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스텔스 F-35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무기들이죠. 비행기인데 한 대에 수천억씩 하는 그 비행기를 우리가 수십백 도입 계획이 있는데 그 도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값싸게 공군 대 공군으로 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군 대 아주 저 수단을 통해서도 저항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사점을 얻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군사적으로 보면 그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적으로 보면은 얻었던 교훈이 소프트하게 우리가 최상의 무기를 개발하지 않고도 실제로 어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는 우리도 지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는데 가장 빨리 걸린 게 1년 6개월로 보거든요. 올 1월에 작년 12월부터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으니까 신약이 빨리 개발이 돼야 2021년 6월 정도 되면 개발되면 굉장히 빨리 개발되는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개발되는 비용만 하더라도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들어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 개발된 신약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먹는 약은 다 뭐예요? 다 복제약품이에요. 그럼 그 약이 뭐예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전용국에서 만든 약들 중에서 허가를 받고 복사를 해오거나 아니면은 특허 기간이 끝난 것들을 복제해서 만든 약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단 하나의 신약도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면 어마어마한 수조 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양도 안 되고 기술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신약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이게 코로나가 걸렸나 안 걸렸나 진단하는 키트를 만드는 데는 미국이나 유럽에 수십조 원의 회사들이 안 만들었는데 신속하게 만들어서 빨리 팔아먹었어요. 우리가 본 거는 뭐예요? F-35를 가지고 북한을 초토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게 있듯이 어마어마한 신약을 수조 원에 걸쳐서 1년 반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개발할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개발 가능한 아주 소프트한 걸 가지고도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돈을 벌어야 군사력을 키워야 다시 경제가 부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준 일종의 시사점이라는 것은 한국의 파워라는 것들은 또 한국의 산업이라는 것들은 거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깜깜한 코로나 사태는 암울한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봤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 빛을 본 것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는 비대칭으로 대응할 수 있겠구나 하는 한보다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산업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인력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사람도 얼마 안 돼요. 시력도 되게 좁아요. 5천만 명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이스라엘 인구가 900만 명이니까 제품을 만드는 단계부터 이스라엘에 팔아먹을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나 만들면서부터 이거는 유럽을 타켓으로 해야지, 아시아를 타켓으로 아니면 미국을 전 세계를 타켓으로 해야지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만들 때는 이스라엘 전역을 어떻게 돌아다닐까 내비게이션을 만들지가 않아요. 이 내비게이션 기술을 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이미 내비게이션 기술을 가지고 미국에 팔아버려서 수천억을 벌었더라고요. 어떤 조그마한 기업. 창업을 하면서부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어디를 지향을 하는 거예요? 창업 단계에서부터 거대 시장을 지향하는 거죠. 저는 같은 맥락으로 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인구 5천만 명에다 상당히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어요. 실제로 시장은 굉장히 좁아져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 경계에 또 북한에 한번 그 383 이북에 있고 이런 나라이지만 코로나 사태 때 만들었던 몇 가지 혁신적인 제품들 또 코로나 사태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스크를 비롯한 굉장히 소프트한 몇 가지들 그러니까 한국이 만드는 최첨단 마스크가 아니라 일반적인 마스크들 중에서 중국들은 보니까 마스크 기능도 제대로 되지도 않는 거고 뭐 진단키트 갖다 놨더니 30% 50%가 거의 오진율이 나오고 이런 가운데서도 굉장히 차별화된 시장을 찾아냈듯이 코로나 사태가 한국의 많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석박사를 다니는 변제대학원 다니는 석박사를 다니는 우리 변천경학과 학생들 비롯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보고 기업을 컨설팅하고 또 기업을 보는 어떤 사업에 전략을 짜고 할 때 좀 고려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 조그마한 기업도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인력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정한 어떤 공부를 잘하는이 아니라 특이한 거 가지고 기생충이라는 영화 제작비로 보면은 뭐 수백억이 들긴 했지만 할리우드 영화로 보면은 거의 피반의 새라는 표현이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어떤 그 감동을 주고 또 나름대로 시장을 찾았듯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암울하기만 하지 않다. 그리고 제가 잠깐 봤지만 국가의 위상이 특히 이제 변호사 시장이나 등등의 국제 변호사 시장에 왔을 때 우리는 맨날 두드리가 맞는 역할이에요. 포스코가 반덤핑 당하고 삼성이 무슨 반덤핑 당하고 무슨 기술 침해 소송 당하고 LG가 냉장고 무슨 거의 당하는 수준이에요. 반도체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전부 다 기본 틀에서의 싸움이고 정규전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진단키트 같은 거 보면 눈에 띄지도 않는 특이한 제품을 가지고도 전 세계를 선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로 많이 자문하는 기업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많잖아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은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업을 살펴보고 자문하고 발전 전략을 짜는 게 어떨까 하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여러분들이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기업 전반에 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봤고요. 그 다음 시간 부분부터는 그중 문제 중에서 금리라든지 금리와 경제라든지 금리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고 그 이후의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있는 이런 한국 경제와 관련된 여러 테마들이 논문들을 작성을 하거나 또 논문 테마를 찾을 때 어떤 관점에서 또 바라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잠깐 얘기를 보면은 지난 학기에 졸업한 우리 박사과정 학생들 부동산 현장 경영 중에서 이제 김수경이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전공을 했는데요. 정부의 금융규제 많이 하죠. 금융규제가 대출을 제한을 하기도 하고 거래 제한을 하기도 하고 세금을 높이기도 하는 주택 거래 의향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걸 또 가지고 논문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관련된 정부의 규제와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사는 거래들 관련된 논문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거시경제와 관련돼서도 논문을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때도 한국에 관련된 여러 경제 이슈들을 어떤 관점에서 가져와야 되고 또 어떤 변수들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등등 그 다음 7번째, 8번째 더 이후의 시간에는 같이 또 다루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주 수업을 이걸로 마치고요. 빨리 좀 사태가 진정되어 가지고 현장에서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5월에는 좀 얼굴을 보고 강의를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